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하는 게 전기 이론입니다. 그죠? 자, 전기 이론인데, 전기 이론 일단 시험이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죠? 국가직에서 국어, 뭐, 전기 이론하고 전기기기고, 7급은 이 전기 이론에다가 플러스 뭐 이제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회론 이론입니다. 나중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기 이론을 공부한 상태에서 회로 이론 수업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로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이 전기 이론은 요약해가지고 짧게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끝내버리니까 뭐 전공을 잘 하신 분들이야 바로 들어주셔야 되고 아니면 같이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전기 기기 수업을 할 때는요, 기기는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할 때는 7급 기기하고 9급 기기 문제를 그냥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내용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약간 7급 기기를 다루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지금 나눠볼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올해 출제 경향 같은 거 보면, 7급 기기를 그냥 지금까지 하듯이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고민 중입니다. 예, 약간 이제 9급 수업을 할 때는 7급에 나왔던 걸 좀 빼고 할까? 아니면 같이 할까? 그렇게 고민은 중인데, 이건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학은 뭐 7급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자기학 수업은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직 9급하고요. 국가직 9급이 요즘은 거의 난이도 차이도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따로 출제를 할 때는 좀 난이도 차이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큰 난이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 이론은 이제 너무 평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약간씩 꼬아서 뭐 기존에 있던 문제를 약간 변형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점수 쉽게 주려면 좀 비슷하게 그냥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수업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중요할 거예요, 나중에. 예, 단원별 문제풀이만 조금 정리하시면서, 그 정리할 때 이론 수업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 이론 쪽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니까 될 거고요. 기기도 이제 올해 지방직 기기가 이제 자기증에 좀 깊숙한 내용들, 뭐 이상한 내용들이 좀 많이 끼어서 들어와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직 기기를 잘 본 사람은 특수 반도체 공부를 평상시에 좀 한 사람이든지, 특수 전동기 같은 거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기증 공부를 평상시에 좀 깊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점수를 좀 잘 받았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기본 점수 뭐 60, 7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시도 이제 지방제하고 같이 나오니까 뭐 다른 없고요. 그다음에 국무원 전자공학 9급에서는요, 전기공학하고 전기기기입니다. 그래서 국무원 9급은 전기공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 이론하고 전기공학이 약간 다른 뉘앙스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전기공학은 기본적으로 전기 이론 수업에다가 자격증에서 하는 전력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공사 재료 같은 문제가 좀 나오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추가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전기공학 문제가 좀 전력 파트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국무원이 공개가 이제 완전히 공개된 게 3년이잖아요, 그죠? 3년인데 이게 이쪽 파트가 많이 나온 건 2년이고 좀 나온 건 2년이고 좀 많이 나온 건 한 번인데 나온 건 2년이고 안 나온 쪽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직 출제 경향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쪽 자기증 공부를 하고 딱 시험을 보면 제일 좋은 과목이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고요. 그다음에 국무원 9급의 전기기기는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공무원보다 더 넓게 이렇게 분포돼 가지고 이상한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하기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무원은 사실 문항수가 25문제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7급이야 뭐 서울시 7급은 국가직 7급하고 유사하니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전기 이론 과목이고 그다음에 전기 기기
이런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기는 이제 다음에 이론 수업을 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전기 이론 파트가 시험에서 드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이 안 됐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올해 지금 올해도 시험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시험이 없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발표될 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발표를 확인을 안 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국회 사무처요. 그래서 국회직 시험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평상시에 보는데, 작년에 안 봐가지고 올해 볼 줄 알았더니 올해가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하네요. 제가 이게 시험이 늦게 떠가지고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직 시험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국회직 시험은 뭐 출제가 아예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서울시에서 출제를 해가지고요. 이 시험 문제가 전기 이론보다는 약간 좀 범위가 넓게 하면서 역시 자격증하고 조금 더 유사하게 나오는 게 국회직 시험 같습니다. 근데 자격증보다는 문제의 수준을 약간 높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보는 시험이 뭐 이런 시험이더라, 것 정도는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 이론 과목입니다. 전기 이론 과목에서 우리가 하는 게 지금 교재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1장이 기초 전기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장, 3장 회로 해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4장이 전기장, 자기장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5장이 교류 회로 해석의 기초 부분과 그다음에 교류 회로의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과도 현상. 그리고 교류 회로에서 힘든 부분이 라프라스 변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도 결합 회로, 삼상 회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본 회로 해석의 기본이 되는 투포트 회로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서 순서로 잡혀 있는데, 공부를 하실 때요, 일단 이쪽입니다. 이게 직류 파트예요. 그래서 직류 파트가 있고, 전기 이론은 크게 직류 파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교류 파트입니다. 모든 회로 해석은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류회로 해석을 할 때, 즉 여기서 1, 2, 3장을 공부하실 때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한 것은 다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못하고 교류에 넘어가면요, 이 직류보다는 교류가 신호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직류는 그냥 평평하게 펴져 있는 이거 하나만 알면 되고 진폭만 알면 끝이에요. 근데 교류는 계속 변동하는 신호다 보니까 이 변동하는 신호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당연히 이거보다 힘들잖아요. 이거보다 힘드니까 공부를 하실 때, 직류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걸 회로 해석법에 대해서 끝내놓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이 나야만 교류 회로를 할 때는 이 신호 해석에 대한 것을 집중을 해야 돼요. 교류 회로에서는 신호에 대한 해석을 집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소자가 RLC가 있는데, 이 RLC가 직류일 때는 이건 그냥 R이에요. 근데 얘는 단락된 회로죠. 그리고 얘는 개방된 회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해석을 하니까 얘들을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직류 해석할 때는 얘들은 우리가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직류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이루어진 소자고, 이것 가지고 회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류 공부를 하다 보면 R은 R이고요. 똑같이 R인데, L은 어떨 때는 J오메가 L이 됐다가, 어떨 때는 SL이 됐다가, 어떨 때는 L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류에서는 이런 L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C인데, 어떨 때는 J오메가 C분의 1, 어떨 때는 SC분의 1.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각각 생각해 줘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소자가 힘들어요. 소자도 힘들고요. 그리고 신호도 힘들어요. 신호도 얘보다는 얘가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교류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를 잘 하려면 소자에 대한 해석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신호에 대한 해석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고 노력할 때 회로 해석도 해야 되죠. 신호도 해석해야 되죠. 소자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복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때 회로 해석 방법은 여기서 다 배웠고, 여기서 배운 게, 우리가 여기서는 회로 해석은 사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신호 해석하고 소자 해석만 잘 되면 그다음부터 해석법은 직류나 교류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럼 직류하고 교류가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직류하면서 회로 해석법을 정확하게만 인지가 됐다면 교류는 회로 해석법을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신호 해석과 소자 해석만 잘하면 그냥 그냥 당연히 되네 라는 것들이 나오는 게 꽤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교류 해석을 할 때 교류 해석이 힘든 이유가요. 직류 해석을 아마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교류 해석은 힘들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직류 해석 공부할 때는 학기 초예요. 학기 초에서 공부를 쭉 해가지고 하는데 중간고사 전까지 아니면 중간고사 후까지도 직류를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교류를 넘어가는데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다 하니까 했을 때 중간고사 딱 보고 나면 회식도 많고 이런 그냥 만남도 많고 하니까 그냥 복습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직류 공부를 나는 했긴 했는데 교류 공부를 할 때 직류회로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류회로를 까먹고 나니까 교류에서 신호 해석해야 되지, 회로 해석, 소자 해석해야지, 회로 해석까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내가 모르는 게 쌓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쌓이다 보니까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가 힘들어지는 건 대부분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복습만 잘 되면요, 이거에 대해서 복습만 잘 되고 이걸 잘 하고 나면 교류 해석은 생각보다 내용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시험이 내용이 쉬운 건요,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 출제자들은 이건 쉬우니까 뭔가를 조금 꼬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좀 꼬아보고 저렇게도 좀 꼬아보고 학생들이 이걸 좀 틀렸으면 싶은데 라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쪽은요, 내용이 어려운 쪽은 이게 문제를 출제할 때 이건 내용이 원래 어려운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내용도 어려운데 그걸 꼬아버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출제자가 이상한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내가 조금만 깊게 정확하게만 알면 사실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맞출 수 있는 것들은 이쪽이 더 많아요.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래서 제대로만 돼 있으면 이쪽은 원래가 어려우니까 문제를 안 꼬아내거든요. 그냥 기본 문제 계속 그대로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이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점수를 취득한다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게 되려면 얘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은 다행히 중간고사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연속으로 쭉 하는 거니까 들었던 거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까먹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데 공부하시고 복습 정도는 이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직류할 때 좀 열심히 하시고, 여기는 제가 기본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직류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업에서 시험에서 약간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 두 장은 그냥 전공서적에서 그냥 발췌했습니다. 전공서적에서 이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발췌해서 조금 더 추가 내용 설명하고 하는 이런 파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1장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2, 3장은 1장인 거 반복 수업이다, 조금 더 심화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4장 전기장 자기장은요,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한 4문제에서 5문제 나옵니다. 직류 문제도 사실 4문제에서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전기장 자기장도 4문제 5문제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수업은 이거 끝나고 예전에는 했는데 이 내용이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그냥 이건 제일 마지막 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교류도 좀 알고 보는 게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교재는 4장에 있는데 수업은 제일 마지막 장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 보시고, 이 학교에서 아니면
자격증 준비하면서 전자기학 파트를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뭐 좀 쉽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전자기학 파트의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조금은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제가 수업할 때는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에 대한 것들 위주로 할 거예요. 너무 어렵게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딱 시험에 나오는 것 수식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가질 거고, 혹시라도 뭐 내가 우리 쪽은 뭐 1등을 해야 되겠다, 전공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이건 따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좀 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7급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전자기학 과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몇몇 친구들은 7급하고 9급을 같이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7급 수업을 그냥 들으니까 그냥 자기학이 이런 7급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이 9급에서는 그냥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7급 준비한 친구들이야 쉽게 하는데 그냥 9급만 한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점 응시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보시면서 보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당연히 우리 수업에서 합니다. 하는데도 작년인가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 서울시의 시설직 공무원 시험에서 전기공학에서 이게 자기학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힘들지 않는 문제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하니까 시설직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일반 전기 이론에서는 그런 게 좀 덜 나오는데 희한하게 그쪽에서 좀 그렇게 돼. 서울시가 좀 이상해. 서울시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좀 자기학이 좀 이상한 자기학이 좀 나오긴 해요. 옛날에도 좀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마지막 개요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직류 끝나고 바로 교류로 갈 겁니다. 교류회로 해석하고, 여기는 이제 이 교류회로 해석이 기본적으로 RLC요. 그러니까 지금 직류 파트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RLC를 합니다. 교류에 대한 신호 해석을 당연히 하고요. 우리 교류에서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직류일 때는 그냥 R이 끝이에요, 그죠? 근데 교류에서는 이건 R인데 이게 L이 될 때하고 J오메가 L이 될 때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R은 단위가 옴이죠. L은 단위가 헬리예요. C는 단위가 페르시예요. 그래서 교류회로를 해석할 때 RLC를 사용을 할 때는요,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R은요, V는 IR, I는 R분의 V 이건데요, 얘는 VL은 LDT분의 DI예요. 여기는 IC는 CDT분의 DVC, 이런 미분 방정식을 써요. 미분 수식을 쓰게 됐죠. 소자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요, 이게 요게 되면요, 요거나 요거에 되면 얘들은 단위가 옴이에요. 특히 얘가 단위가 옴, 얘도 단위가 옴, 얘도 단위가 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하면요, 이걸 사용하면 여기는 V는 I의 R이고요, 여기도 V는 VR은 VL은 I의 JXL이에요. 이걸 JXL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JXC예요. 그럼 VC도 I의 마이너스 JXC.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형태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쓰는 이유는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식을 안 쓰고 이렇게 쓰려고요. 그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안 느끼고 이상한 거 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쪽이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런 걸 알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는, 이건
R은 R인데 실제 저항이고요. 그리고 이 J가 들어가는 것은 허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허수 저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R과 X를 다루어야 되는 이런 것가 되고,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Z라고 해서 우리는 임피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얘는 리액턴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임피던스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다뤄야 되고, 그러면 실수하고 허수를 다룰 때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 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 복소수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R은 이만큼이고 XL이 이만큼이면 크기가 이거고 각도가 이거다 라고 나오면서 등장하는 게 삼각함수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좀 다뤄가지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는 신호 처리 잘하고, 신호에 대한 해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소자를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서 표현하는 게 왜 하는 거고, 신호 처리에 대해서 잘 한단 말이 복소수 처리를 내가 밥 먹듯이 그냥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고요, 삼각함수 같은 처리를 내가 잘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면 그 다음은 그냥 교류는 직류하고 거의 같이 해석해요. 교류의 해로 해석법은 직류하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직류하고 다른 게 거의 없으니까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요것만 되면 이제 교류 해로 해석할 때 뭐 그냥 나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 가지고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RLC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데, RLC를 다룰 때 그냥 수자가 아니라 이런 부분만 잘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복소수 연산도 공부를 할 거고 삼각함수도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이건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교류에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이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찝으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숫자 하나 바꾸고 문장을 하나 딱 바꿔버리면 새로운 문제가 돼버려요. 새로운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류회로 해석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그만큼 중요한 파트가 이겁니다. 우리 시험에 요 관점에서 나오는 것도 한 수능 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인데 적으면 한 3문제에서 5문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 파트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됐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응용으로서 등장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여기는 유독이라 3상은 2문제 정도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유독이라 해로도 한두 문제 나오고요. 라플라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때는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과도현상 이거 한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나와서 이것만 해도 5문제, 6문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투포트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RLC 잘 했죠. 이 정도만 잘하고 나면 사실 과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학교 교수님들이 과도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잘 알아듣고 학생들이 이해를 잘 하는구나 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도 파트가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갔고 이제 듣는 사람 몇 명 없고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과도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정리만 잘 되면. 정리만 잘 된 상태에서 보면 과도만큼 점수 따기가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모르는 파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니까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잘해서, 얘는 과도는 그냥 눈 뜨고 수식 안 쓰고도 눈 뜨고 봐도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로
눈 뜨고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9급에서 나오는 과도의 50% 이상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 눈 뜨고 보면 손 안 대도요. 답은 이것밖에 될 게 없다. 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고 하니까 이 과도도 좀 잘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풀면 될 겁니다. 그리고 투포트요. 제가 회로 전기 이론에서 제일 강조하는 파트가 이겁니다. 시험은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투포트는 포트 해석에 대한 것들은 평상시에 이게 말을 내가 아는 내용을 정립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이 이런 의도구나 라고 딱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투포트 해석을 많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투포트 해석은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회로를 보는 눈이 쑥 커져요. 그렇게 커질 수 있는 파트가 이쪽 투포트입니다. 그래서 투포트는 시험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런 수식이 적히면 이런 의도에서 이런 수식이 적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니까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도 간간히 나오니까 뭐 1년에 아니면 2년에는 한 번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니까 내가 보는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합격해야 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할 때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포트는 공식 포트 정리하고 몇 가지 공식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한 서너 파트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딱 외워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시험 외운 사람 입장에서는 점수를 아주 수월하게 딸 수 있는 거고, 외우지 않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 아무튼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이제 이런 과정이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이 유도결합 3상은 뭐 나중에 봐보면 알겠지만 RLC 잘하고 나면 이건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할 수가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근래에 나왔던 기출 위주로만 그냥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9가지 9급 기출입니다. 9급 기출은 9가지건 일단 기본이라고 적은 건 직류 중에서 이제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로써 된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 넣고, 그다음에 기본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회로고, 응용 회로는 이제 기본 회로에다가 이 요즘 종속 전원 문제가 있거든요. 종속 전원이 들어가는 문제를 응용 파트로 넣었는데, 이 종속 전원이 들어간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직류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4문제에서 많을 때는 5문제, 적을 때는 3문제,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류에서요, 역시 교류 기초는 그냥 신호 자체에 대한 해석을 그냥 다루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RLC 기초, RLC 응용, 교류 응용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5문제, 6문제, 어떨 때는 많을 때는 7문제 뭐 이런 수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문제는 항상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게 교류 파트고요. 이 과도요, 보세요. 항상 2문제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2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과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우리 수업 끝나고 수업을 그냥 정상적으로 잘 따라온다, RLC 해석을 부담 없이만 해준다 라고 하면 과도는 진짜 눈 뜨고 답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많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결합 회로 3상. 3상 문제도 2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그죠? 3문제 나올 때도 있고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도결합 회로 L이 들어가는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한두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단전망 잘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는데 그래도 간간히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뭐 다른 데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 파트도 한 4문제 수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많고 어떨 때는 얘가 많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기타는 이제 이 파트에 넣기가 좀 불편한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전자공학 같은 문제가, 논리회로 문제가 요즘 전기에서 간혹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직은 대충 이렇게 나오고요. 지방직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는 한 4문제 정도 수준 나오고, 여기는 좀, 특히 여기는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10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도는 그래도 지방직도 항상 2문제 정도죠, 그죠? 그리고 유도결합 회로하고 삼상 또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장 파트도 거의 2-3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리고 근래에 이제 본 국문은 이제 3년이 기출 문제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 문제 보세요. 국문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는 2문제 나왔어요. 이 국문은 25문제입니다. 25문제인데 2문제인데, 이때는 10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10문제 나왔고, 이때는 5문제 나왔고, 뭐 이렇게 되고요. 교류 파트 올해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은 거의 10문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과도 현상, 그다음에 유도결합 회로 삼상. 뭐 삼상은 여전히 한 2-3문제는 2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자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장, 자기장도 한 4문제 정도. 여기는 25문제인데도 4문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때가 좀 유독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력공학 문제가요. 여기는 2문제밖에, 공사 재료가 1문제 나왔는데, 여기는 전력공학 문제가 6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자격증에서 이건 전력공학 쪽의 내용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잘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문은 아직까지는 문제 정립이 잘 안 된 거. 보통 출제로 들어가면 이 파트에서 몇 문제 내고 저 파트에서 몇 문제 내고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아직까지는 얘는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고졸 경체 같은 게 있는데요. 고등학생들 이제 제한 경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쪽 제한 경쟁인데, 거기는 직류 파트가 한 6문제는 나오고, 그죠? 교류도 한 6문제, 7문제 나오고 있고, 유도결합 회로 삼상. 삼상은 항상 이런 형식이고, 이제 고등학교는 과도를 좀 덜 내는 것 같습니다. 사단자망은 역시 그렇고요. 전기장, 자기장 파트는 항상 4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더라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 시험은 뭐 이런 파트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보든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이, 이거에 대한 회로 해석이 된 상태에서 이 회로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일단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류할 때 기본적인 사항도 좀 해주시고, 이제 RLC에 대한 요소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복소수 정리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삼각함수도 좀 열심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가끔 뭐 카페에 글을 올려놓은 것 중에서 여기는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글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전공에 나오는 수학은 그냥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그리고 힘든 게 있더라도 딱 제한된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니까 내가 수학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해서 하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듣고 나서 중간에 내가 모르는 수학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수학을 그냥 노트 하나에 따로 적으세요. 내가 몇 페이지에 이거 해석을 할 때 나는 잘 안 된다 라는 것들을 그냥 계속 적어 놓으세요. 그럼 노트에 적어 놓으면 아마 수업 딱 끝나면요, 그게 많으면 뭐 20개고 적으면 1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업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학에서 어려운 것도 있어도 그게 진짜 이해 안 되는 형태까지는 20개,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 30개, 40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20개 이상은 보통은 잘 안 넘어갈 거예요. 그것만 나중에 따로 공부하면 돼요. 딱 수학 잘하는 친구 하나 앉혀놓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원리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찾아보고 정리를 하면, 수학 때문에 우리 전공이 힘든 건 진짜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으니까 너무 뭐 그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가끔씩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렇더라라는 것 정도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은 지금 전기 이론,
보통 다른 학원은 8월, 7월 달에 가는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공무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8월에 시작을 합니다. 8월에 시작을 하는데 8, 9월은 정기이론입니다. 근데 정기이론 수업을 할 때만 지금 오늘은 화요일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기이론 다음 달 중반까지는 목요일도 같이 할 겁니다. 역시 시간은 똑같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한 주 2회를 할 거고 정기이론 다음 주 중반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화요일만 합니다. 화요일만 해서 그냥 정기이론 수업은 이번 8, 9월에 끝날 거고요. 이게 수업 횟수가 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하니까 14번, 뭐 15번 정도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내용만 쭉 훑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생각도 해보자라고 해서 좀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나가니까 이런 거니까 뭐 너무 내용이 많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잘 알면 나중에 이제 복습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건데 복습 동영상 들으시면서 그냥 쭉 그냥 빨리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들었던 거 이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보고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기기는요. 전기기기는 뭐 화요일만 할 겁니다. 화요일만 할 거고 이 전기기기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7급까지 이렇게 다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기기가 원래는 제가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거든요. 이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건 기계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파트를 몇 개는 동영상 좀 보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몇 개 파트를 이렇게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 날 했어요. 얘는 10일인데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좀 많이 보면 10월 한 달 동안 하고 필요한 것 위주로만 딱 하고 끝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가 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건 기기는 좀 짧게 할까 뭐 동영상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업하면서 이건 이야기합시다. 자, 그리고 원래 작년은 이제 기기 수업을 작년에 안 했나? 이론 수업을 안 했는지 하여튼 둘 중에 제대로 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 끝나고요.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이게 역시 11월 달 위주로 작년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11, 12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원래 제가 전기이론 수업은 전기이론 끝내고 전기기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기이론의 RLC 파트 그리고 삼상 파트죠. 유도결합 회로하고 이 삼상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전기기기 공부를 시작을 하면 전기기기가 그냥 암기 과목이 돼버려요. 암기 과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되고 전기기기를 공부를 하면 전기기기가 어느 정도는 이해 과목이 돼요. 이해 과목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수업은 이걸 끝내고 이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여기 끝나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냥 전기이론하고 전기기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그때 11, 12는 제가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조금 있는 시점이라서 주 이틀 할 거예요. 주 이틀을 할 건데 이제 학생들하고 시간 조율은 해봐야 되겠지만 뭐 화요일, 수요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침 9시부터 하루는 전기이론, 전기기기 뭐 그게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오전은 전기이론, 오후는 전기기기 이렇게 할 건데 그 책 봤죠? 책에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풀려면 원래 2달 동안 해야 될 수업에서 아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시간을
좀 늘려서 할 거고요. 그래도 이게 안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마 좀 부족 시간이 안 끝나서 1월 달 되면 제가 또 수업이 좀 더 생겨서 아마 주 이틀은 안 되고 하루에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남은 수업 중에서 어떤 빨리 끝내고 나머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1월 중순까지 아니면 1월 말까지 아마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게 끝나고 이게 진행을 했다 보니까 11월에 바로 시작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1월까지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거고, 그럼 여기는 전기 이론만 수업 들으시면요, 여기 이때 듣다가 이때 단원별 문제풀이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달 반 정도는 좀 쉬시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거 끝나면 2월 달은 아마 수업이 없을 거예요. 2월 달은 수업이 없을 거고 2월 말에서 3월 초예요. 근데 이게 몇 주 안 쉴 거예요. 이게 좀 늦게 끝나가지고. 작년에도 늦게 끝나가지고 몇 주 안 쉬었거든요. 3월에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죠.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 4월 초순 보통 되니까 4월 초순에 시험 보고요. 5월 달은 또 4월 달은 또 시험 보고 한 달은 또 수업이 없을 거예요. 수업이 없고, 그 다음에 5월 달 정도에 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주 하루고요. 아침 9시에서 시작을, 그때는 9시예요. 9시 시작해가지고, 오전에 전기 이론 하나, 전기 기기 하나 해서 40문제를 9시부터 9시 40분까지 풀고, 그 다음에 풀고 나서 나머지 시간 동안 풀이하고 또 밥 먹고, 오후에 또 이렇게 40문제를 풀고 또 그냥 풀이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회분씩 해서 4회 정도, 4주 정도 해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우리가 처음 초수인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마 국가직 시험 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라는 그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안다고 급해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모르는,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못 봤는데라고 해서 또 틀리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국가직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거든요. 알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단원별 문제풀이 보고 공부하고 들어가겠지만, 이게 공부를 하고 시험에서 막 모든 걸 쏟아내고 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다시 보면요, 내가 이거 볼 때까지 안 보였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보여가지고 사실 지방직 시험 볼 때는 그냥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초수생들은. 근데 이제 재수생들이야 어떻게 하든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수생이 국가직 합격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국가직 컷도 높고, 국가직 컷이 보통 기본이 85점 금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어, 영어, 국수사도 높여야 되고, 전공도 높여야 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직은 지방에 따라서 컷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75점에서 80점 사이에서 그냥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성이 되니까, 이제 높은 지방은 당연히 있고요. 올해 서울시, 올해 어디 보셨어요? 지방직. 인천 몇 점이었어요, 컷이? 80점. 그래서 본인은요? 안 봤어요. 예? 응시를 안 했어요. 응시 안 했어요? 왜 국가직만 응시하고 안 했어요? 자, 이 시험은요, 시험 볼 때 한 번은 엄청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지방직 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방직인데
라고 생각하고 국가직에 그냥 등한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는 국가직 학교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쏟아내야 시험장이라는 게 좀 매력 있는 게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막 쏟아내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이 머리가 알아서 이렇게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식들을 이렇게 상호작용을 시켜서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공부를 할 때는 한 번 뭔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죠? 됐으면 그게 좀 가속이 붙는 것 같아요. 가속이 되는 것 같아서 국가직 할 때 진짜 열심히 해서 쏟아부어야 지방직이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업에 대해서라든지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 전혀 없나요? 자, 그러면 뭐 한 건 없는데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